하반신이 마비된 날, 서연은 집안의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버려진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서 한 장을 그녀 앞에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깊은 산골에 사는 의원이 내 남편이다.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밀어도 혼인을 거절하던 의원 강우가 낡은 은비녀 끝에 새겨진 매화문양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혼서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체 그 은비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완강하던 강우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가족에게 산채로 버려진 서연은 다시 두 발로 일어나 자신을 지운 자들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을 터전으로 소금 장사를 하던 윤상단주는 영서 일대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맏딸 서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굳센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훗날 서연이 아버지의 상단을 이어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어머니를 일짓 여의고 한씨가 계모로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에서 서연의 자리는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씨에게는 친아들 태호가 있었고 그 아들을 상단의 후계자로 세우려는 욕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연이 건강하고 총명한 한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한씨에게 서연은 태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서연이 탄 가마가 산길에서 바위에 부딪혀 뒤집어졌고 그날 이후 서연의 두 다리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침을 놓아도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으니 아랫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닥서방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가마의 축이 미리 손질되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아직 서연이 알 수 없었습니다. 한씨가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 너무 빨리 눈물을 거두었다는 것만이 서연의 가슴 한켠에 걸렸을 뿐이었지요. 서연은 흰 이불에 덮인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발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끝부터 허리까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고요함이 어떤 비명보다 무거웠습니다. 윤상단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씨가 그 뒤를 따랐으니 좋은 비단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고 향냄새를 풍기며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윤상단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치가 어렵다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이 너무 안 됐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만하세요, 어머니. 서연이 한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짜 눈물 그만 흘리세요. 그 순간 한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윤상단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강원도 상골에 실력 있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 의원이요? 치료가 아니라 격리이겠지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구가 된 딸이 상단의 짐이 된다고 여기시는 거겠죠. 윤상단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걱정을 하셔서 걱정이 아니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상단 걱정이시겠죠. 내일 그곳으로 떠난다. 윤상단주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싫다 하면요. 내게 선택권은 없다.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끝내 주먹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몰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상단주가 상고를 찾아간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름 전부터 그는 이미 천수당을 여러 번 찾아갔으나 강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내가 어찌 받겠소? 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리지 못한 분의 딸을 아무리 돈을 얹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윤 상단주가 2번, 3번 찾아가도 가무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 상단주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문지방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작은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끝에 매화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습니다. 강우가 그것을 보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어머니가 임종 자리에서 남편에게 당부하며 건넨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오래전 그 자리에 강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화 문양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군이 베풀었던 학문계의 표지였으니까요. 그 표지 아래에서 강우는 처음 의원의 길을 배웠던 것입니다. 윤 상단주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요. 언젠가 내 딸이 강우를 찾아가거든 이 비녀를 보여주라 하셨소. 강우가 오랫동안 비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서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강우와 서연은 얼굴 한번 마주하지 않은 채 부부로 묶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가마 한 채가 강원도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빗방울이 가마 지붕을 때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몰랐던 것은 그 가마를 보내는 윤 상단주의 발이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서연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밝혀지겠지만 윤 상단주 자신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어. 가마꾼이 가마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패에는 천수당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가마꾼이 서연을 마당으로 옮겨놓고 짐을 내려놓는 동안 한옥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모는 멀리는 뒤로 묶었고 수염이 약간 자라 있었으며 흰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어딘가 거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무가 마당에 놓인 서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연이 그 시선을 받으며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윤서연이요. 알고 있어. 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래 말을 아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마꾼이 물러나자 빗속에 2 사람만 남았습니다. 들어가시오. 강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느낌의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천수당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마루에는 각종 약초가 널려 말라가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시커먼 약초 덩어리들이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방이요. 강우가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자리와 작은 궤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깊은 산이 보였습니다. 뒷간은 북도 끝에 있어 밥은 하루 2번 새벽과 저물려 채 가무가 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오? 죽을 때까지. 가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미있군요. 그럼 치료는 언제 시작하오? 내가 원할 때만 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요. 강우가 문을 닫으려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주인이요. 명심하시오. 혼서로만 맺어진 두 사람의 첫날 밤이었으나 그날 밤이 깊어지도록 강우는 서연의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귀를 기울이자 마루 쪽에서 약탕 끓는 소리와 붓 끓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조금 열어 내다보았습니다. 다무가 등잔 앞에 앉아 치료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낫고 작은 나무 수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린 수레였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말처럼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짧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서연의 가슴속에 검은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등, 한시의 미소, 꼼짝 않는 두 다리. 서연이 자리 옆 작은 궤를 열었습니다. 낮에 밥그릇이 깨지며 생긴 사기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 조각을 집어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이 중얼거리며 사기 조각을 피부에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우가 들어서며 서연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요? 서연이 저항했으나 강우의 힘이 더 셌습니다. 강우가 사기 조각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죽고 싶거든 나중에 죽으시오. 지금은 안 돼오. 강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커멀고 말린 풀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칠정초라 하오. 강우가 약초를 서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산에서만 자라는 것이오. 혀를 돌리고 통증을 줄이는 데 쓰이지요. 서연이 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내 다리가 낫는다는 것이오? 강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한 치료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하면 내 방법대로 해보겠소. 강우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내 방법이란 게 뭐요?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것이오. 강우가 주머니에서 긴 침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허벅지 득점 혈자리를 손으로 찼더니 침을 깊숙이 꽂았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다리를 휩쓸었습니다. 느껴지오? 강우가 침을 천천히 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것이오? 서연이 다리를 짚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오. 잠든 것뿐이오. 내일부터 산 위 약초밭에 올라가야 하오. 강우가 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나무 수레로요. 그렇소. 매일 오경 무렵에 나가 칠정초를 캐어오시오. 서연이 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쳤소? 이 산골에서 수레를 끌고 산에 오르라 하오. 미쳤든 아니든 상관없어. 강우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하기 싫으면 평생 그 자리에 누워 썩으시오. 선택은 그대가 하는 것이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욱신거리는 다리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감각이 있었습니다. 희망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옥의 시작인가. 이튿날 오경 무렵 서연은 나무 수레를 끌고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레는 낮고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우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우가 나타나 말없이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까지 혼자 가라는 것이오. 그렇소. 칠정초는 산 중턱 약초밭에 있어. 서연이 수레바퀴를 굴렸습니다. 진흙길이 바퀴를 빨아들였습니다. 몇 번이나 엎어질 뻔했으나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서연을 훔쳐보았습니다. 여인은 뭘 하는 게야. 한양서 온 부잣집 딸이라더만. 금순 할미가 혀를 찼습니다. 의원 집에서 밤새 비명소리가 들렸어. 뭔가 심상치 않다니까. 서연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진 남짓이나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이슬이 맺힌 칠정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칠정초를 한 움큼 뜯었습니다. 그 순간 기진맥진해진 몸이 수레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신음을 내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강우가 나타나 쓰러진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이 희미한 의식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미친놈. 강우가 서연을 방으로 데려가 자리에 눕히고 지식인 칠정초를 조심스럽게 다리에 발랐습니다. 그때 서연의 발가락 끝이 차가운 기운을 느끼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작되었구나. 강우가 창밖비를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산골을 가득 채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오경 무렵부터 시작되는 지옥 같은 하루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진흙이 얼굴에 튀어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금순 할미가 산길 초입에 보자기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발견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우는 천수당 처마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치료 일지에는 짧은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사흘째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 일회째 칠정초에 반은 보임. 발가락 끝에 냉기를 감지 않은 듯함. 희망적 서연이 약초밭에서 칠정초를 캐어 내려왔을 무렵 강우가 약탕을 끓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이 팔팔 끓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났습니다. 드시오. 가무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약탕을 받아들고 코를 찔그렸습니다. 정말 약이요? 마시기 싫거든 그만두시오. 가무가 사발을 빼앗으려 하자 서연이 재빨리 들이켰습니다. 쓴맛에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빈 사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그때 천수당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젊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비싼 비단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놀이개를 찬 모습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태호가 서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태호야.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야. 누나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야. 태호가 서연의 모습을 보며 굳어졌습니다. 멀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손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거든. 이것에 서명해. 태호가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데? 가산과 상단의 모든 결리를 포기한다는 문서야. 이것에 서명하면 한양으로 데려가 주겠어. 서연이 문서를 풀었습니다. 어차피 누나는 이미 끝난 거잖아. 다리도 못 쓰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 거야. 태호가 붓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을 태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미쳤어. 태호가 붓을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야. 내가 왜 내게 무릎을 꿇어야 해.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화가 나서 서연의 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수레가 뒤로 밀려나며 서연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태호의 손목을 비틀어 잡으며 무릎 꿇게 했습니다. 태호가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환자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소. 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시오. 강우가 태호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태호가 엉덩방아를 찍으며 일어났습니다. 기억해 두어라. 너희 둘 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엽전 묶음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주워 먹어라. 태호가 말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엽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엽전을 하나하나 집어 흙 속에 파묻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으로 돌아온 태호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한 씨가 닥서방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박철민이 입을 열면 우리가 끝이야. 찾는 즉시 없애버려. 태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어미가 누군가를 죽이라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전수당이 아니라 가마꾼들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누나의 사고에 관한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곡 치료가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수레에서 들어올려 차가운 계곡물 속에 세웠습니다. 서연이 강우의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요. 참으시오. 강우가 서연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물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리에서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무릎 아래가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으면. 서연이 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소.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소. 그때 금순 할미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강 선생님의 내력을 아시오? 금순 할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서연이 되묻자 금순 할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전해감에서 수학하고 한양에서 마비와 풍증을 다스리기로 이름난 의원이었다 하오. 그런데 어느 날 큰 가문의 부인을 살리지 못한 뒤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강우가 서연을 수레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그 가문 부인이 혹시 금순 할미가 서연을 힐끗 보며 말하려 했습니다. 돌아갑시다. 강우가 수레를 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천수당에 도착해서야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였나요? 무슨 말이요? 선생님이 치료하셨다는 그 부인, 제 어머니였죠. 강우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요. 상관없다 하시오. 제 어머니를 선생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이잖소.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살리지 못했어. 그것이 사실이요. 왜요? 어찌하여 살리지 못하셨어? 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시오. 방해가 있었소. 강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치료하는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가 들어왔어. 한 씨가 방해한 것이죠. 강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대를 다시 걷게 하는 것이 그분께 진 은혜를 갚는 길이요. 강우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한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소. 강우가 서연에게 다가가 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날밤 강우가 혼자 등잔 앞에 앉아 치료일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붓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다. 서연을 다시 걷게 하는 것이 그분께 진 은혜를 갚는 길이다. 서연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강우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천수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연이 알게 되는 일이지만 치료일지 맨 앞장에는 강우의 글씨가 아닌 다른 글씨가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과랜 먹빛으로 쓰인 그 글씨는 강우의 스승무의 대사의 것이었습니다. 강우가 처음 천수당을 찾아왔던 날, 무의 대사는 제자의 도포 안쪽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보았습니다. 전해감에서 수학하기 전에 어느 부인의 학문계에서 뒷바라지를 받았다는 것을 무의 대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는 딸이 있다는 것도. 대사는 그날 일지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여인의 은혜를 갚을 날이 오거든 두려워 도망치지 말거라. 글씨가 일지 안에서 강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옷을 입은 자들이 천수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강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밖에 이상한 자들이. 그때 대문 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박차고 안으로 넘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박서방님, 서연이 사내를 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은 서연 어머니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아가씨, 박서방이 서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받으시오. 박서방이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죽음과 아가씨의 사고의 진실이 들어있어. 각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서찰 뭉치와 인주가 찍힌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우가 나타나 박서방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쾅하고 부서졌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을 넘기시오. 앞장선 자가 소리쳤습니다. 강우가 박서방을 뒤로 감추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가 강우를 밀치려 했습니다. 강우가 침을 꺼내 사내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강우는 혼자였고 상대는 여럿이었습니다. 강우가 시간을 끄는 동안 서연이 박서방을 방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아가씨, 이 서찰 뭉치는 반드시 지키시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박서방이 말하려던 순간 방문이 부서지며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수레로 사내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사내가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서찰 뭉치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강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내가 데려가겠소. 강우가 박서방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이 더 다치시오.
서연이 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불냄새가 번져왔습니다. 동쪽 처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보낸 자들이 천수당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강우가 박서방을 부축하며 서연의 수레를 끌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출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강우가 버티는 동안 박서방이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의 수레를 밀며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불타는 대들보가 강우의 어깨를 덮쳤습니다. 악!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절규하며 강우에게로 기어갔습니다. 강우가 마당 쥐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시오. 서연이 울부짖으며 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두 다리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오랫동안 잠들었던 신경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불을 지른 자가 서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살아있나?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나무 기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사내의 멀리에 내리쳤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서연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강우에게 기어갔습니다. 두 발로 선 것은 그 몇 초뿐이었습니다. 다리가 다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잠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네, 여기 있소. 강우가 힘없이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칠정초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료를 멈추지 마시오. 강우가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금순 할미가 뛰어와 강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빨리 데려가야 해. 사람들이 강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연이 들것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가 다시 수레 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빗물과 불씨가 섞인 마당에서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가 된 눈빛이었습니다. 한시, 이제 내 차례요. 서연이 혼잣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우는 척추를 다치고 오른팔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다시 침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강우가 누워있는 곳을 찾아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시오.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홀로 천수당 터에서 강우가 남긴 약초들을 다려 마셨습니다. 금숨 할미와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캐어다 준 칠정초를 다려 마시며 날마다 무너진 마당을 오가면서 두 다리의 힘을 기르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잠깐 일어섰던 두 다리가 다시는 그 감각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릎을 세워 몸을 반쯤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아가씨, 어느 날 아침 낡은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이 천수당 터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오?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의라 합니다. 강우의 스승이지요. 무의 대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이시라 하오? 그렇습니다. 강우가 불을 당하기 전에 이미 제게 전가를 보냈소이다. 머지않아 큰일이 날 것 같으니 서둘러 오시라고. 강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 대사가 서연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강우가 시작한 치료를 제가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더 아플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겠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 치료는 거칠었습니다. 강우보다 더 굵은 침이 다리 깊숙이 꽂혔고 서연의 비명이 상골 전체에 울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또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 서연은 무의 대사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무의 대사가 서연에게 두꺼운 책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강우의 치료일지입니다. 아가씨에 대한 기록이 모두 적혀 있어. 그런데 맨 앞장을 먼저 보시오. 서연이 책자를 펼쳤습니다. 앞장에는 바렛 먹빛으로 쓰인 오래된 글씨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은혜를 갚을 날이 오거든 두려워 도망치지 말거라. 서연이 고개를 들어 무의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사님이 쓰신 것이오. 무의 대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적었소이다. 이 아이가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날이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지요. 서연이 계속 책자를 읽어 나갔습니다. 사흘째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 일회째 칠정초에 반응 보임. 발가락 끝에 냉기를 감지하는 듯함.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서연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다. 서연을 다시 걷게 하는 것이 그분께 진 은혜를 갚는 길이다. 서연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무는 진심으로 아가씨를 치료했습니다. 무의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가씨 차례입니다. 제 차례요. 가무를 구할 차례 말입니다. 서연은 무의 대사와 함께 강우가 누운 곳으로 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우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오른팔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천수당터로 돌아와 있을 때 바깥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경을 낀 마른 서생이 보따리를 메고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서생이 서연을 보며 놀랐습니다. 걸으실 수 있게 되셨군요. 네, 많이 좋아졌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생은 서연이 어릴 적 상단의 장부위를 거들던 글방 아이였으니 이제는 문서와 숫자를 다루는데 능한 젊은이가 되어 제필이라 불렸습니다. 아가씨, 제필이 보따리를 열며 말했습니다. 몰래 빼돌린 돈을 적은 비밀 장부 원본을 손에 넣었어. 제가 예전에 윤씨 상단 장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지요. 그 연줄로 창꼬지기를 설득하였어. 장부에는 한 씨가 상단에서 빼돌림 거래처와 은닉 재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요. 제필이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가씨, 상단 어른들과 행수들을 모아 후계자를 결정하는 자리가 곧 열린다 하오. 한 씨가 아가씨를 사망한 것으로 꾸민 문서까지 만들어 놨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보름 뒤 정일이요. 제가
장부와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후계자를 정하는 자리를 보름 뒤로 미루게 하였소. 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제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가씨가 이기려면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씨가 직접 서명한 밀서가 필요하오. 서연이 박서방에게서 받은 서찰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있어. 제필이 서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주가 찍혀 있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천수당 터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태호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왔어. 서연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마 사고 다닐 가마꾼들에게 지불된 돈의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서연이 굳었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온 것이오? 태호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진짜로. 그러나 어미가 박서방을 없애라고 명하는 걸 들었어. 그때 처음 알았어. 어미가 단순히 누나를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걸. 서연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어미 뒤만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악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나쁜 짓을 눈감을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도 되겠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누나. 태호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최 의원이라는 자가 마을 우물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 의원은 한씨가 오래 부린 약재상 출신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필이 사람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 근처에서 작은 독약단지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던 어느 저녁 이장댁 노인이 갑자기 눈이 침침하다며 쓰러졌습니다. 금순 할미의 다리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기른 이들이었습니다. 우물에 독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지팡이를 짚고 급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증세가 하나같이 똑같소. 제필이 말했습니다. 이건 최 의원이 한 짓이오. 천수당의 약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강우와 서연을 함께 매장하려는 계략이요. 한씨의 손이 아직 이곳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삼배로 얼굴을 가린 군졸들이 내렸습니다. 역병 의심 지역이요. 이 일대를 봉쇄하겠소. 군관이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서연이 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윤씨 상단의 후계자 윤서연이요. 무슨 근거로 마을을 막는 것이요? 관아에서 역병이 번질 수 있으니 출입을 막으라 명하였어. 군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졸과 맞서는 일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역병이 아니라 독이요. 그리고 그 독을 누가 심었는지 밝혀내겠소. 서연이 말하자 제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최 의원의 행적과 우물가에서 발견된 독약단지 조각을 적은 고발장을 이웃 고을 관아에 보내둔 뒤였습니다. 강우가 밤사이 봉쇄선을 몰래 넘어왔습니다. 아직 오른팔을 완전히 쓸 수 없었지만 서연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환자들을 살피며 독이 성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우가 치료일지 한 귀퉁이에서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약재 기록이었습니다. 부인이 임종 전 마지막으로 호소하던 증세와 그 증세를 잠시 누르는데 쓰였던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가 굳었습니다. 같은 독이요. 서연이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독에 당하셨다는 것이요.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씨가 그때도 이것을 썼던 것이요. 그러나 그 기록에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백선피와 산초뿌리를 각각 달여 섞으면 독을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가 없어 완성하지 못하였다. 서연의 어머니가 완성하지 못한 처방이었습니다. 강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강우도 끝내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강우가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우가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윤상단주가 천수당 문지방 앞에 두고 간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비녀여, 이 매화 문양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소. 강우가 비녀 멀리의 매화 장식을 조심스럽게 비틀자 안쪽에 작은 홈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약재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미자 컵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강우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것이요. 그대 어머니가 마지막 답을 이 안에 남겨두셨던 것이요. 서연이 제필에게 급히 서찰을 써주었습니다. 오미자 껍질을 하루 안에 구해오시오. 제필은 마을 입구를 지키던 군관에게 사람을 살릴 약재를 구하기 위한 전가림을 설명하고 목책 밖에 대기하던 상단 사람들에게 서찰을 넘겼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밤새 말을 달렸고 이튿날 이른 아침 약재 꾸러미가 목책 너머로 전달되었습니다. 강우와 무의 대사가 약재를 배합하였습니다. 처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처방이 마침내 그 딸의 손을 거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금순 할미가 가장 먼저 약을 받았습니다. 반 시즌 후 할미가 눈을 떴습니다. 보인다. 금순 할미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도 움직여요. 서연이 할미를 안았습니다. 독을 마신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모두가 회복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마을을 빠져나가려다 이웃 고을 관아에서 보낸 포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제필이 미리 보낸 고발장을 확인한 관아에서 최 의원이 달아날 길목마다 포교를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최 의원이 자백하였습니다. 한 씨가 일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내려둔 밀명을 따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필이 그 자백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패가 완성되었습니다. 후계자를 결정하는 자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상단의 어른들과 행수들, 그리고 상단에 오래 몸을 담아온 관리들이 사랑치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씨는 흰 소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상석에 올라섰습니다. 어른들, 오늘은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연이가 얼마 전 산골의 큰 불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씨가 사망을 증명한다며 꾸민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필이 사랑채 한켠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어른들. 제필이 두꺼운 장부와 서찰 뭉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소이다. 제필이 장부를 펼쳐 어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씨가 윤씨 상단에서 몰래 빼돌린 재물을 적은
비밀 장부 원본이요. 인주까지 찍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잿피리 서찰 하나를 펼쳤습니다. 서연 아가씨의 가마축을 손질하도록 지시한 한씨의 친필밀서이요. 그리고 이것은 테오도련님이 직접 확인한 그날 간악군들에게 한씨가 직접 돈을 건넨 문서이요. 증인도 있어이다.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조작이야. 한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랑채 안쪽에 처진 발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서연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이 발을 옮길 때마다 지팡이가 마룻바닥을 짚는 소리가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장부 위에 마지막 문서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최 의원의 자백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 제가 윤서연이요. 저는 죽지 않았어. 여기 4가지 증거가 있어. 비밀 장부, 가마축을 손질하라 지시한 밀서, 가마꾼들에게 돈을 건넨 기록, 그리고 최 의원의 자백이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하시겠소. 한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서연이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저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걸음이었지만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씨는 살인 미수와 재물 은닉 혐의로 포박하겠어. 포교가 포승을 꺼냈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라고 한씨가 발악했습니다. 포교들이 한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아, 이런 일 해놓고 잘 될 줄 알아? 한씨의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상단의 어른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아가씨, 이제 어찌 하실 것이오? 한 행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윤씨 상단의 정당한 후계자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씨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이 상단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어른들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아가씨, 우리가 따르겠소. 자리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혼자 한 채에 앉아 있을 때 문에 기척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아직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우, 서연이 처음으로 선생님 대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닥서방이 가져온 서찰 안에 아버지가 한씨의 계획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정황이 있었어. 강우가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처음부터.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것이오.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주모를 안고 사는 것은 선생님과 어머니가 원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쉽지는 않소. 강우가 말없이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윤상단주가 안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윤상단주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윤상단주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문서를 들었습니다. 윤상단주가 자신이 가진 상단의 권위와 재산을 서연에게 넘기겠다고
적은 양도문서였습니다. 윤상단주의 서명과 인주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랫동안 문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지요. 한 씨가 무엇을 꾸미는지. 윤상단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면서 눈을 감으신 것이죠. 윤상단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겁쟁이였다. 그것이 사실이다. 독을 마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가 약재값을 댔다는 말을 서연은 이미 들었습니다. 박서방에게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서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나가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윤상단주가 떨며 일어섰습니다. 알겠다. 하나 언젠가는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상단주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강우는 서연이 처음 칠정초를 캐었던 약초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떠 있었고 칠정초 향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천수당 문지방 앞에 두고 간 것이요. 나는 처음 이것을 보았을 때 그대 어머니의 학문계 표지임을 알아보았어. 그분이 나를 의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나 나는 끝내 그분을 구하지 못했어. 서연이 손끝으로 비녀의 매화 문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릴 답을 이 안에 남기셨군요. 강우가 고개를 끄덕인 뒤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감쌌습니다. 우리가 진짜 혼례를 올리는 날 이 비녀를 그대에게 돌려드리겠소. 서연이 말없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후의 일은 이렇습니다. 강우의 오른팔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와 강우의 처방과 오래된 치료 기록을 살피고 돌아갔습니다. 뒤 강우가 서연의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내의원에서는 강우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였으나 강우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상골에 남아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연은 상간을 조용히 정리하였습니다. 한 씨가 빼돌린 재물을 추적하여 되찾고 오래 상간을 지켜온 행수들과 관리들에게 제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제필이 옆에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사망을 증명한다며 꾸민 문서는 불태워졌습니다. 윤상단주의 양도문서는 상단 어른들과 관아의 확인을 거쳤고 서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윤씨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혼자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당에서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금순 할미는 그때마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천수단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상단의 제목으로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넓었습니다. 마루의 약초들이 다시 걸렸습니다. 강우가 다시 침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강우가 약초밭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 질정초만으로 그대의 다리가 나은 것은 아니오. 그 약초는 혀를 돌리고 통증을 줄여 치료를 견딜 수 있게 도왔을 뿐이요. 끝내 그대의 다리를 깨운 것은 매일 산에 오르고 물에 서고 침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은 그대 자신이오. 서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럼 내 다리를 살린 것은 내 의지였어.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써 나는 그 힘이 깨어나도록 곁에서 이끌었을 뿐이요. 서연이 강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립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사로 맺어졌으나 우리는 아직 진짜 혼례를 치르지 않았어.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고 싶소. 강우가 한참을 서연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금순 할미가 자리를 깔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필이 두 사람의 혼례를 알리는 축문을 썼습니다. 이번 혼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무의 대사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자리에서 강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매화문양이 새겨진 서연의 어머니가 남긴 그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그대 것이요. 강우가 서연의 멀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강우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보고 계실 것이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연과 강우의 발자국이 흙길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작은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 불빛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갔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친 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를 쓸모없다며 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버려졌으나 무너지지 않았고 강우는 도망쳤으나 끝내 돌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칠정초 향기 가득한 산골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